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매달 기초연금이 13만 7,404원이나 깎이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최대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간병비는 한 달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들기도 하고 치아가 4개나 빠졌는데도 건강보험은 2개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시니어분들이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 복지 설계 전문가 김상태입니다. 이제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노후 복지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궁금한 건 이것일 겁니다. 이 공약들이 실제로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내가 받는 연금, 내가 다니는 병원, 내가 맡아야 하는 부모 간병.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8가지 시니어 복지 공약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부터 국민연금 감액 제도 개선, 주택연금 확대, 임플란트 건강보험 강화, 간병비 공공부담 확대, 공공신탁제도 도입, 정년 연장과 노인 일자리 확대, 주치의 제도와 경로당 급식 지원까지 여러분의 노후와 직접 연결된 핵심 정보만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꼭 확인하셔야 할 핵심 정보도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 중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받는 연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른바 부부감액 제도입니다. 지금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일 경우 각각의 수령액에서 20%씩이 깎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매달 총 13만 7,404원이 손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 수급자라면 최대 34만 3,510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함께 수급하면 각자 27만 4,808원씩만 받을 수 있어 합산하면 54만 9,616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단독으로 2명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처음부터 많은 논란을 안고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대에 같은 조건의 어르신이라도 혼자 살면 온전히 연금을 받고 배우자와 함께 살면 깎인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와 자녀가 사는 세대의 경우에는 감액 대상이 아니지만 70대 부부가 같이 살면 감액된다는 점에서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현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74세 박 어르신 부부는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입니다. 하지만 두 분이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13만 원이 넘는 금액을 덜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박 어르신 부부에게는 병원 진료비, 약값, 난방비, 생필품 구매비 등 생활에 있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돈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바로 이 부분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도 각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최대치로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함께 살기 때문에 손해를 봤던 구조에서 앞으로는 함께 살아도 손해보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공약이 현실화되면 시니어 가구의 월소득이 실제로 늘어나게 됩니다. 연금이 깎이지 않으면 그만큼 매달 확보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어르신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기본 생계비를 안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장벽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이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연간 약 3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에서 3조 원이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만큼 정치권에서의 논의와 재원 마련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고령층의 소득 안정, 자존감 회복, 생활 유지에 직결되는 핵심 복지입니다. 이처럼 연금의 감액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시니어 개개인의 삶뿐 아니라 대한민국 복지의 방향성까지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혹시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또는 두 분 다 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이 제도 변화는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실제로 폐지된다면 매달 13만 원이 넘는 추가 수입이 생기는 셈이므로 예산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 뉴스와 정책 발표를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제도에 이어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감액제도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르신들이 일하면서도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해 왔습니다.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 보장 장치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구조에서는 일을 하면 할수록 연금이 깎이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수령액의 최대 50%까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2025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30만 8,962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80만 원씩 받는 어르신이 근로소득으로 월 350만 원을 벌게 되면 연금 수령액에서 일정 비율이 감액됩니다. 감액률은 초과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결국 수급액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처음에는 복지 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이유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물가가 오르고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일을 했다는 이유로 연금까지 깎인다면 어르신들에게는 이중고가 되는 셈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상황은 더 명확해집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68세 김 어르신은 66세에 퇴직한 후 대형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며 월 18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해부터 매달 받던 연금 70만 원에서 35만 원가량이 감액됐습니다. 월 평균 소득이 기준선을 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고 일하면 연금이 줄어드는 현실 앞에서 김 어르신은 일자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이 같은 제도의 부조리를 지적하며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하는 어르신들이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연금 제도의 개편이 아니라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힌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서도 일시적으로 추진하려던 바 있었지만 구체적인 재정 계획과 실행 로드맵 부족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이를 실제로 시행할 경우 오랜 기간 제자리 걸음이던 시니어 일자리 정책에도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국제 비교를 해보면 이 감액 제도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국가 중 소득에 따라 연금을 감액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그리스, 스페인 단 4개국뿐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령자가 일하더라도 연금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하는 것을 장려하고 추가적인 세금 혜택이나 노인 소득공제 제도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상대 빈곤율은 OECD 평균의 2배 이상입니다. 이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어르신이 노동시장에 머물도록 돕는 정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경제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온전히 받으면서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면 개인의 자립은 물론 사회적 돌봄 부담까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서도 이런 감액 제도로 인해 일하기를 포기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정책의 변화가 바로 내 삶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관련 법 개정과 제도 세부안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꼭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액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거나 완화될 경우 기존에 감액됐던 분들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의 공지사항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층의 소득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제도는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한 어르신이 그 집에 계속 살면서 국가가 주택을 담보로 일정 금액을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라 소득은 부족하지만 자산은 있는 시니어들에게 특히 중요한 노후 재정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주택연금 제도는 여러 가지 제한 조건 때문에 정작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 그리고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실제 제도상으로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 1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하며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유한 모든 주택의 합산 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제한이 따릅니다. 이러한 기준은 자산 구조가 집 한 채에 몰려있는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마련한 분들 중 상당수가 현금 유동성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집을 팔자니 살던 곳을 떠나야 하고 팔지 않자니 생활비가 부족한 이런 딜레마에 빠진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75세 이 어르신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어르신은 30년 전 전세로 시작해 지금의 아파트를 어렵게 장만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배우자는 몇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사는 지금 월 생활비는 150만 원 정도 필요하지만 소득은 기초연금과 자녀의 지원뿐입니다. 집은 시세로 14억 원이 넘지만 연금을 받기 위해 집을 팔 수는 없습니다. 평생 살아온 공간이자 마지막 남은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은 주택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12억 원 기준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매달 고정 생활비가 부족해 외식을 줄이고 병원 진료도 자주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가 주택 보유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실거주 중인 1주택에 대해선 유연한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단순히 집값 기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금 흐름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함께 판단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방식이 도입되면 현재처럼 자산은 있지만 생활비는 없는 어르신들도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77%가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현금 유동성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는 전체 대상자의 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도의 문턱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약이 실현된다면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재정 안정성 확보, 연금 지급 여력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부모님이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생활비 부족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택연금 확대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제도보다 더 유연한 기준이 도입된다면 지금까지는 해당되지 않았던 분들도 연금 수급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향후 발표와 함께 구체적인 시행 시기, 신청 절차, 보증금 기준 등이 공개되면 바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나이, 주택평가금액, 금리 조건에 따라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입 상담은 미리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후의 가장 큰 불안 중 하나는 재산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자녀나 친척에게 재산을 맡겼다가 오히려 갈등이 생기거나 사기 피해로 모든 것을 잃는 어르신들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믿었던 조카에게 집을 명예 이전해주고 나중에 내쫓기는 일, 오랫동안 함께 산 자녀가 부모 명의의 계좌를 임의로 해지하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버리는 일은 더 이상 뉴스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처럼 고령자들이 겪는 재산 관련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삶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의 경우 주변의 말이나 감정에 휘둘려 재산 결정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도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고령자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신탁제도란 일정한 재산을 고령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맡기면 그 기관이 법적으로 해당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맡기던 방식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명확한 제3의 공공기관이 신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72세인 박 어르신은 현재 혼자 살고 있고 본인 명의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고 조카와 가까운 사이였던 박 어르신은 조카가 생활비와 병원비를 대신 관리해 주겠다며 계좌와 부동산 서류를 받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 조카가 그 집을 자신의 명의로 돌리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공신탁제도가 도입돼 있었다면 박 어르신은 자신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공공기관에 맡기고 신탁 계약을 통해 매달 정해진 생활비를 지급받으며 필요시 병원비도 신탁 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재산의 처분이나 명예 변경은 어르신 본인의 법적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제도는 일본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도입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후생 노동성 산하의 신탁관리기관이 고령자의 자산을 관리하고 계약서에 따라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요양비용 등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불합니다. 가족도 해당 계약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나 횡령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유럽의 독일이나 스웨덴 등도 고령자 보호를 위한 공공의견인 제도와 함께 공공신탁 기능을 갖춘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대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일부 사회복지관이나 지자체를 통해 소규모 신탁 개념의 프로그램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는 있지만 법적인 신탁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활용도는 매우 낮습니다. 이번 공약이 현실화되면 전국적으로 제도화되고 표준 계약서와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면서 본격적인 고령자 재산 보호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르신이 본인의 자산에 대해 스스로 결정권을 유지하면서도 제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산을 가족에게 맡기는 것이 항상 문제는 아니지만 가족 간에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나 병원 치료가 잦아지는 시기에는 판단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법적 신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나 부모님이 노후를 대비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공공신탁제도의 도입 흐름에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아직은 도입 단계지만 추후 시행 일정과 신청 대상, 수수료와 관리 방식 등이 구체화되면 직접 상담을 받아보고 자산 규모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신탁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치아 건강입니다. 젊을 때는 미관이나 불편함 정도로 여겨지던 치아 문제가 나이가 들수록 식사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전반적인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김 어르신은 치아가 4개나 빠졌지만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는 단 2개뿐입니다. 그 이상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한 개당 평균 시술비가 12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임을 고려하면 2개 초과분부터는 적게는 240만 원, 많게는 400만 원이 넘는 부담이 생깁니다. 연금과 자녀 지원만으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치료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이재명 정부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개수를 기존 2개에서 최대 4개까지 확대하고 현재 만 65세 이상인 지원 시작 연령을 만 60세부터로 낮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2개의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률은 30%로 한 개당 약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시술은 모두 비급여 처리되며 개인 부담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3명 중 1명 이상이 3개 이상의 치아 결손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노인 인구의 60% 이상이 부분 틀니 또는 임플란트를 이미 경험했거나 필요로 하고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0세 박 어르신은 치아가 양쪽 어금니 포함해 총 4개가 빠졌습니다. 처음 2개는 보험 적용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나머지 2개는 각각 18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병원 안내에 결국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후 음식물을 잘 씹지 못해 소화장애가 심해졌고 결국 내과 진료와 약 처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치아 건강은 단순히 음식 섭취의 문제가 아닙니다. 씹는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장기적으로는 체중 감소와 근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가 빠진 부위로 인해 발음 문제가 생기고 대인관계를 꺼리게 되는 등 심리적 위축도 동반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공약은 단순한 치과 정책이 아니라 고령자의 건강 유지와 사회적 활동 유지까지 고려한 전방위 복지 강화 방안입니다. 특히 지원 연령을 60세부터로 낮추겠다는 계획은 조기 퇴직 후 아직 일을 하거나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60대 초반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치조골이 약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술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치료를 장려하는 방향은 분명 실효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입니다. 기존의 2개 지원만으로도 연간 2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4개로 늘리고 연령까지 낮추면 2배 이상의 재정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예방 중심 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고려할 때 치아 건강을 조기에 관리하면 장기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치아 건강 악화로 인해 발생하는 내과 질환, 영양결핍, 우울증 치료 비용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이나 부모님이 임플란트 치료를 고려 중이라면 이 제도의 변화 방향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대가 공식화되면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시술비 지원 대상 여부, 신청 방법 등을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병원별로 시술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술 전 2곳 이상 비교 견적을 받는 것도 실질적인 비용 절감을 위해 도움이 됩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 노후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간병입니다. 단순히 병원에 입원하거나 약을 먹는 수준이 아니라 뇌졸중이나 치매처럼 장기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질환이 발생하면 가족 전체의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바로 간병 파산입니다. 김 어르신은 아내가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선택의 여지 없이 간병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 입원시켰지만 하루 12시간 간병인을 두는 데만 한 달에 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병원비와 약값까지 더해지면서 매달 400만 원이 넘는 지출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김 어르신은 자신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경제활동을 완전히 멈춰야 했습니다. 몇 개월 버티던 그는 결국 자식에게 생활비를 요청하게 됐고 가족 내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이처럼 간병은 단순한 치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의 삶 전체를 흔드는 경제적이고도 심리적인 파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김 어르신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약 75%가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이 중 60% 이상이 가족 간병 혹은 간병인 고용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민간 간병인 하루 인건비는 평균 10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이며 야간 포함 시 더 올라갑니다. 한 달 평균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필요한 현실 속에서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가정까지 간병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간병 부담을 국가가 일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간병비의 공공부담 확대입니다. 현재는 건강보험이 간병 서비스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아 입원비와는 별도로 간병비는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 재정과 지자체 예산을 통해 간병비 일부를 지원하고 장기 입원 환자에게도 공공간병인을 투입하는 방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가 함께 구축됩니다. 기존에는 병원과 재가요양, 복지시설 등이 각각 분리돼 있어 돌봄 서비스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단위에서 병원, 요양, 재가, 간병, 방문 진료, 주간보호센터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을 통해 어르신 한 명의 건강과 일상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의 성동구나 경기도 부천시처럼 일부 지자체는 이미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예를 들어 퇴원 후 바로 집으로 가는 대신 일정 기간 지역사회 복지센터에 머물며 간병과 식사, 재활을 함께 지원받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 재입원율이 감소하고 가족들의 부담도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택의료 시스템 확대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집에서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 주기적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방문해 간호 및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말기 암 환자나 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치매나 뇌졸중, 파킨슨병 등 만성 질환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 중입니다. 간병비 공공부담 확대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 가족 내 갈등을 줄이고 자녀 세대의 경제적 탈진을 막고 시니어 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현재 간병 중이거나 장기 요양을 앞두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관련 제도 확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간병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곳도 있으며 요양병원에 공공간병인이 배치돼 있는 병원 리스트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약이 실현되면 간병 문제는 더 이상 가족이 홀로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짊어지는 공공책임의 영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변화가 고통받는 수많은 김 어르신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간병 부담이 가족 전체를 흔들 수 있다면 정년 이후의 소득 단절은 개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대부분 65세부터 수령이 시작됩니다. 이 사이에 놓인 5년은 소득도 연금도 없는 소위 고령 소득 공백기이며 많은 어르신들이 이 시기를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 특히 조기 퇴직자나 자영업 폐업 경험이 있는 어르신의 경우
이미 50대 후반부터 수입이 줄어들고 60세 이후에는 일할 곳조차 찾기 힘들어집니다. 건강은 아직 괜찮고 일할 의지도 있지만 사회가 그들에게 제공하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일하고 싶지만 60세 정년의 벽 앞에서 기회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현재 60세로 되어 있는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점과 정년을 일치시켜 고령층이 소득 공백 없이 은퇴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추진되는 것이 공공형 노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부 단순 노동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은 신청 방법조차 몰라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공공형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앞 안전통학 도우미, 지역복지관 안내 보조, 공공시설 청결 유지,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독거노인 방문 돌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일자리는 체력적으로 큰 부담이 없고 어르신이 지역사회와 연결되면서 사회적 고립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전의 63세장 어르신은 이전에는 경비원으로 근무했지만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몇 달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복지센터의 안내를 통해 도서관 도우미 일자리에 참여하게 됐고 주 3일 일하면서 월 6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수입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줄었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사회적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일하는 기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쓸모 있다고 느끼는 경험,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다는 감정, 그리고 주변과 연결된다는 공동체적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령층 우울증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또 하나의 복지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경제활동을 희망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하고 있는 비율은 30%도 되지 않습니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과 더불어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단순히 정년이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령 인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단순히 숫자로 판단하지 않고 경험과 삶의 지혜를 가진 자산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나 부모님이 지금 60세 전후이거나 정년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계시다면 지역복지관이나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니어 일자리 사업은 지자체별로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 지역에 따라 참여 가능한 분야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일자리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사회적 연결고리라면 건강과 식사는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삶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을 오갈 때마다 진료 기록이 중복되거나 약이 과다하게 처방되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의 경우에는 여러 병원을 돌며 다양한 약을 처방받기 때문에 제대로 된 통합 관리를 받지 못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치의 제도란 어르신 한 명당 주치의를 지정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병에 걸렸을 때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 건강 상태를 꾸준히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다른 전문가로 연계해주는 방식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3세 최 어르신은 고혈압과 당뇨, 관절염까지 3가지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매주 병원을 한두 군데씩 다니며 약을 받아 복용하는데
진료 기록이 병원마다 공유되지 않아 똑같은 성분의 약을 2번 받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3개월간 복용한 약 중 절반 이상이 중복 처방된 것이었고 그 결과 간 수치 이상으로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주치의가 어르신의 건강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불필요한 약 처방이나 진료 중복을 방지하고 조기에 질병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의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고령자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평균 25회를 넘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반복적인 검사나 중복 진료로 인한 것이며 이를 줄일 경우 연간 수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목할 또 하나의 변화는 경로당 급식 확대입니다. 식사는 단순한 끼니 해결을 넘어 고령자의 건강 유지와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어르신에게는 경로당에서 제공되는 한 끼 점심이 하루 중 유일한 따뜻한 식사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국 경로당의 절반 이상이 급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주 2회에서 3회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규칙적인 영양 섭취가 어려워지고 고령자의 건강 상태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경로당 급식을 주 5일로 확대하고 식사의 질과 다양성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미 서울 은평구에서는 2024년 8월부터 관내 165개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정책 도입 후 경로당 이용률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영양 상태는 물론 고립감 해소와 우울감 감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식사 제공은 단순한 배급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매일 외출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경로당까지는 나와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식사를 하는 것이 큰 정신적 위안이 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와 대화는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주치의 제도와 경로당 급식 확대는 따로 떨어진 정책이 아니라 고령자의 건강과 일상을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복지입니다. 진료 기록을 한 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매일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영양을 공급받는 것. 이것은 단지 의료와 복지를 넘어서 존엄한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이나 부모님이 만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경로당 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앞으로 시행될 제도 변화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주치의 지정 방식, 신청 절차, 급식 신청 기준 등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복지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8가지 노후 복지 공약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연금 제도부터 간병, 건강, 식사까지 어르신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변화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발표됐다고 해서 바로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적용되고 예산이 집행되고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진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정책은 감시받을 때 움직이고 시민의 목소리에 반응할 때 현실이 됩니다. 무조건적인 기대도 무작정의 반대도 아닌 냉정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필요할 때 의견을 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부모님의 삶을 바꾸는 정보가 될 수 있고 내 미래를 지키는 준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부모님 복지나 시니어 정책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만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관심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힘입니다.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민연금 고갈 논란과 상관없이 60세에 매달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세팅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이어서 시청해 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드리는 마인드샷 특가 상품을 안내해 드립니다. 첫 번째 상품은 나는 노후에 가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입니다. 우리 채널에서 노후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바로 그런 분들께 오늘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 바로 나는 노후에 가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입니다. 이 책은 연금저축 전문 인기 유튜버이신 서대리님이 본인의 실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누구나 월 30만 원으로 부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아주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특히 ETF 연금저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전략들을 담고 있어서 초고속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 월급을 지키고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겁니다. 더 이상 노후 준비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책과 함께 오늘 당장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상품은 퍼니메이드 클러치 다이어리입니다. 은퇴 후에는 연금 수령 계획, 건강관리, 새로운 취미, 생활 등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하는 것이야말로 여유롭고 계획적인 노후 생활의 첫걸음이겠죠. 이런 A5 사이즈의 60 다이어리는 연금 스케줄, 병원 방문 기록, 재정 목표 혹은 버킷리스트까지 한눈에 정리하고 관리하기에 정말 유용합니다. 특히 이 제품처럼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는 커버는 중요한 영수증이나 서류 조각들을 보관하기에도 좋습니다. 은퇴 후의 소중한 시간과 계획들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께 실용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상품은 파카 만년필 조토 오리지널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중요한 재정 계획을 세우거나 자산관리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들 혹은 가족에게 남길 소중한 기록을 작성할 때 우리는 그 내용만큼이나 기록하는 행위 자체에도 의미를 두게 됩니다. 이 파커 펜처럼 손에 쥐었을 때 안정감을 주고 부드럽게 써지는 좋은 필기구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들을 더욱 신중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죠. 또한 은퇴 후 여유로운 시간에 감사 일기를 쓰거나 삶의 회고록을 작성하는 등 자신만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즐거움을 더해줄 수도 있습니다. 만년필 입문용이나 선물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으로 품격 있는 필기구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계획과 기록을 함께하고 싶다면 이 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세 가지 상품은 마인드샷 구독자 특가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품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